네, 안녕하십니까. 저장 양성입니다. 오늘이 5월 25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1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최근 2주 동안 보였던 약간 침체된 분위기와는 완전히 딴판인 꽤나 긍정적인 그런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상황을 보면 어떤 가능성, 즉 지수가 그 전처럼 추세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다시 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될 만한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여전히 현재 그동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증시, 특히 이머징 마켓에 상당히 부담을 줬던 두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에 불안했죠. 사실은 더 잘 되기 위한 시장의 질서가 잡히기 위한 일종의 진통 과정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머징 마켓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됐던 그러한 변수가 됐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죠. 조기 긴축 우려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 또는 현재 무마 또는 불식된 것은 아니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어느 정도는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밤에 자 미국의 빅테크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또 아마존 심지어는 테슬라까지 일제히 반등을 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뭐 비트코인까지도 꽤나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면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기조는 여러 가지 악재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기조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상승 추세로 복귀한다라고 하는 건데 따라서 넉넉히 기다리자 하는 관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이러한 상황을 이런 상황으로 유도할 만큼의 어떤 침체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그렇게 잘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내성이 생기면서 원래대로의 상승 추세로 복귀한다라고 하는 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가 있으니 자신감을 갖고 넉넉히 기다리자 이런 관점이었던 건데요.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상승 추세로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생긴 것으로 약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자, 이 점과 관련돼서 시장에 상당히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베이시스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 베이시스는 무려 플러스 0.60이 나왔어요. 최근 1년 반 동안은 이런 정도의 베이시스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다각도로 조명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자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 위주로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2선급, 제3선급에 있는 대형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즉 지수에 부담을 안 주면서도 전반적인 지수 상승 장세에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부각됐다는 건데 거기에 걸맞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라 했을 때 자, 우리 종목 중에서 가장 적합한 종목은 아마 LG전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LG전자 그 전부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LG전자의 투자 내지 매매 포인트를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들어 인터넷 내지 디지털 생태계에 한 획을 긋는 엄청난 변화가 만들어지는 영역이 있죠. 이른바 아바타를 이용한 제3의 가상세계가 그건데요. 그것을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메타버스의 개념이 뭔지 또 그것이 어떤 미래의 존재 가치를 현재 의미하는 것인지 또 그 각각의 단기, 중기적인 모멘텀은 대체 무엇인지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대체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테마 차원에서 또 장기적으로 본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순서에 맞춰서 일단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미국의 기술주들이 반등이 됐다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마존, 알파벳 등 빅텍들, 웹, 테슬라 같이 했고요. 비트코인도 같이, 암호화폐도 같이 반등이 나왔다는 거.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살리는 데는 뭐 이런 정도의 반등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그전처럼 광기 어린 묻지마식 열기가 다시 붙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지금 MIT 공대 교수 중에 아주 유명한 교수가 한 분 있죠. 로버트 실러. 2013년도 당시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 당시에 이 양반이 노벨 경제학상을 탄 바 있었는데 수많은 노벨 경제학자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서 이 사람이 유독 그렇게 그 당시에 부각이 됐었습니다. 어쨌든 그럼 매우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집값이 미국의 집값이 100년 중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 역대 최대급이라는 얘기죠. 사상 최고가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당분간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언젠가 터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는 건데, 집값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식, 코인 열풍도 서부시대, 옛날 골드러시를 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드러시 뿐만이 아니고 옛날 네덜란드의 튤립 열풍도 있죠. 뭐 그런 거, 뭐 동인도나 뭐 남인도 투자 열풍, 뭐 그런 것과 상당히 닮아 있다라는 지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열기는 결국 나중에 어떤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애둘러서 경고한 그런 내용이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신한투자그룹의 AI 증시를 분석하는 AI에서는 조만간에 미국 증시가 6%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 신호가 나왔다는 소식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뭔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로버트 실러 교수가 상당히 명망 높은 그런 교수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양반의 경고는 당시 2013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탄 이듬해 2014년도부터 계속 경고 섞인 현재 지수나 또는 어떤 특정 자산의 가격이 너무 높다는 그런 경고를 벌써 2014년도부터 했으니까 2017년도까지 거의 7년간 매년 빠짐없이 했던 주인공입니다. 7년 내내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뭡니까, 인디언의 기부자 같은 느낌도 약간 듭니다. 맞을 때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경고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장은 현재 그 문제가 터질 염려는 없다.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 진행 중에 있는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작년 동기 대비 무려 54%나 폭증을 했다는 건데, 작년 5월 달에는 그 뭡니까,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시장에 충격을 많이 줬을 때니까 그때가 워낙 나빠서 그런 것이 일종의 기저 효과죠. 그런데 그것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그 좋아지는 분야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폭증을 했고요. 무선은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그리고 석유 제품, 반도체는 꾸준하게 계속 양호하다 하는 것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검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꽤 의미 있게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는 1.5%대까지 내려온 것은 아닌데 1.6%대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최근 들어 거의 한 3주 정도, 그 기간 동안 거의 한 달이 되겠네요. 한 달 기간 내 최저치 수준으로까지 내려왔다는 것이죠. 1.5%대까지 내려오고 더 내려간다면 그에 따라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비중이 다시 증가될 소지가 높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 증시에 컴백할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변화가 되겠고요. 자, 달러 인덱스는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89.99, 89.77. 이 정도면 1년 반 사이에 가장 낮은 수치까지 내려왔다는 건데, 자, 원달러 환율도 후행적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죠. 단일 대비 5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안정되고 지수 상승 장세가 보다 노골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경우, 즉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시하는 경우에는 결국 추세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이하, 상황에 따라서는 1050원 내지 1000원 근처로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현재 그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WTI 가격 최근 들어 지난주까지죠. 지난주까지 3거래일 연속 폭락했던 유가가 어제 거쳐 오늘 이틀 연속 꽤나 탄력적으로 반등했다는 것. 그만큼 시장이 한때 크게 흔들렸던 원자재 시장도 다시 또 살아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점은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하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증시 나쁘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뭡니까? 나스닥 선물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 중국 상해 증시 등등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을 둘러싼 주변 증시가 양호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계속 연결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 분위기, 특히 미국을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리약제, 코인 문제, 또 조기긴축 완화 문제가 그것을 현재 불식시킬 수 있는 특별한 모멘텀이 주어진 것은 아닌데, 시장 참가자들이 그런 환경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내성, 적응을 했다는 것이죠. 내성이 형성이 되면서 원래대로 상승 추세로 복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반전 모멘텀이 현재 그 제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약간 걸릴 수는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높아질 소지가 높다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오늘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자막을 지워놓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는 10거래일 만에 순매수했다는 것. 근데 눈치를 보면서 매수를 하죠. 아직까지는 이머징 마켓, 한국에 대한 투자를 재개할 만큼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눈치 보는, 앞에서 얘기했던 응수타진용 매수가 들어온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기관들 보세요. 대단히 신속하고 민첩하고 또 할 때 상당히 대규모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기관 중에 핵심은 누구보다도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가 7,900억, 거의 8천억 정도. 오늘 기관 매수 거의 다 90% 정도가 금융투자에서 나왔다는 건데, 그 순발력이 대단하죠. 상당히 민첩하고요. 또 대규모입니다. 자, 이네들의 단기적인 시각은 매우 그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금융투자의 그런 민첩한 순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 변화입니다. 금융투자가 이런 정도로 적극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한 것은 작년도 그렇고 또 금년도 그렇고 몇 번 안 되는데, 오늘 그 민첩한 지수가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했다 하는 것에서 그 점 한 점을 우리가 지목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를 제법 많이 했습니다. 현물 쪽 매수는 그렇게 많지 않겠고요. 코스닥을 또 많이 매수했네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일단 눈치는 봤는데 그래도 코스닥 낙폭이 깊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에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코스닥을 먼저 매수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역사적 최고점을 넘어가는, 우리 종합지수로 봤을 때 3,300을 넘어 3,500, 4,000을 향해 질주하는 장세가 대면될수록 시총 상위주에 대한 외국인 매수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 신호 정도가 약간 맛배기 정도의 그런 정도의 농도로서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가 0.60이 나왔어요. 종가 베이시스에서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사실 뭐 특별한 경우까지 다 포함해서도 종가 베이시스가 플러스 0.60이 된 적은 오늘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높게 나왔다고 표현했지만 이게 정상입니다. 선물지수는 미래지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지수, 강세장에서는 미래지수가 지금 현재 현물지수보다 높아야 당연한 거죠. 따라서 미래지수인 선물지수에서 지금 현재 지수인 코스피 200 지수를 뺀 베이시스는 당연히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뭡니까? 지난 5월 전에는 공매도 금지 때문에 이게 왜곡이 됐던 것이고, 공매도가 재개된 다음부터 잠깐 베이시스가 정상화 플러스, 즉 콘탱고 상황이 되긴 됐지만 또다시 뭐 긴축 문제라든가 또는 현재 그 비트코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다시 약세 조정 양세가 나왔다는 건데, 오늘부로 베이시스가 확실하게 플러스가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지수가 탄력적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질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수, 차익 및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자, 베이시스가 좋아지긴 했지만 막판에 많이 올라간 측면이 높고요. 장중 내내는 그 0.0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오늘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의 규모는 2천억 원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평상시라면 이것도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금년 들어서는 뭐 몇천억 단위로, 심지어는 뭐 하루에도 수조 원씩 거래되는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큰 규모의 프로그램 매수는 아니죠. 지수가 삼성전자 위주로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적어도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 그러면 해당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같은, 또 카카오도 포함이 되죠. 이런 종목들이 자동방으로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의 가능성이 생겼다 하는 정도, 그런 정도.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쪽은 워낙 가변적이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서 분명 변화는 변하고, 그 변화는 역시 긍정적인 변화이기에 우리가 그 점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차트도 올려놓고요.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지수에 대한 확신을 갖기는 아직은 섣부른 감이 좀 있으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포용하면서, 즉 지수 상승 장세에 같이 호흡을 맞출 수도 있고,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한 채 밋밋하게 흘러가는 느린 상승세일 때에는 제2선, 제3선급에 있는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대상으로 우리 종목 중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아실 겁니다. LG전자가 적합하다 하는 것이죠. LG전자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일단 실적은 실적대로 좋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특히 금년 하반기 들어선 더 좋아진다는 거죠. 자, 모바일 사업부가 일단 폐쇄가 됐습니다. 철수를 했죠. 적자 사업부입니다. 만성적인 연간 단위로 최소 6천 내지 많게는 조 단위로 적자라고 봤던 그 부분이 철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 부담을 완전히 덜었다는 것에서, 또 전장사업부가 사실은 미래 성장 동력이었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실적 기여도가 거의 없었죠. 거의 적자였습니다. 근데 하반기 들어서는 확실하게 흑자 베이스로 전환되면서 그 부담을 덜고 오히려 이 기여도도 꽤나 빠른 속도 높아질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관점. 그리고 성장성, 특히 정장 부분에서 따지고 보면 해당 부분 주요 핵심 파트에 상당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는 것이죠. 전기 모터 부분, 또 DP는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램프 부분 ZKW 인수를 해서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잭팟 한 방이 있다는 거 애플과 생산을 맡게 될 수도 있다. 아직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 그리고 밸류 측면에서 12개월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 현재 PER 수준은 IT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낮은 7배 내지 8배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작죠. 또 차트로 봤을 때에도 지금 차트는 현재 제 1차 지지선 14만 5천원대 15만 원 정도 되는데 다중 저점이 되겠습니다. 그 맥점 위에서 약간씩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이 차트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결코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모습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 사실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 외에 단기적으로 뭔가를 매매해서 단기적으로 이익을 실현시키거나 잘못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종목이 뭐 없을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안심하고 매수 보유하고 단기 수익도 챙겨볼 수 있는 대상으로서는 LG전자가 적합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 전 세계적인 인터넷 디지털 세계의 새로운 강력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강력히 거의 폭증하고 있는 거의 폭발입니다. 그러한 또 다른 생태계가 이른바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데요. 개념은 그거예요. 메타는 가상이라는 뜻입니다. 또 버스에서 유니버스는 현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두 가지 용어를 합성을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제가 낱말을 설명한 이유는 그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가상 현실을 뜻한다는 건데 사실 게임과 거의 비슷한데 게임은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하는 자기 아바타가 없죠. 그 아바타를 활용해서 가상 세계 들어가 거의 현실 세계와 비슷한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개념이 됩니다. 거기에는 뭐 각종 뭡니까 소셜 커뮤니티 사실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카카오톡을 아바타를 통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 각종 공연, 관람 이런 거, 또 실제 매매 생활 이런 거, 또 게임 같은 것을 자기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온라인 디지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뭐 유튜브나 인터넷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을 메타버스다 이렇게 광의로 얘기하는 그러한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든 변화, 모든 어떤 행위를 다 포괄한다는 개념도 있다는 것이죠. 그 범위가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러한 그 메타버스는 유튜브보다 더 큰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유튜브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현재 이 메타버스 트렌드를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모멘텀도 아주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측정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도 결코 작지 않은데 매년 뭐 2배까지는 않지만 거의 한 40% 정도씩 성장을 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간 9배가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10년 정도 되면 100배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시장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지금 확장이라기보다는 거의 폭발, 빅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로블록스, 자, 이게 일종의 게임인데요. 그 게임 내에서 이용자들이 자기 아바타를 이용해서 자기 나름의 게임을 만들고 그 게임을 갖고서 이용자를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고 하는 그런 식의 그런 세계를 펼쳐준 그 게임이 바로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로블록스. 그리고 또 비슷한 게임에 포트나이트도 있고요. 자, 우리나라 네이버 관련되는 제페토도 있습니다. 여기 가입자가 뭐 현재 100만 명, 200만 명이 아니고요. 월
그 이용자가 또는 가입자가 2억 명 내지 3억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초창기 뭡니까? 페이스북을 연상시킵니다. 페이스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용자가 지금 증가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인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페이스북이 당시에 소셜 네트워크 수가 성장할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로벌 빅테크들, 애플을 포함해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강력하게 대치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 그리고 최근으로 넷플릭스까지도 그 외에 텐센트, 기타 등등 대거 글로벌 빅테크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죠. 굉장한 변화가 내포되어 있음을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단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과기부에서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메타버스 동맹을 신속하게 얼마 전 출범을 시켰다는 것도 현재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되겠습니다. 국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여기에는 현대차를 포함해서 특히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기타 국내 기관 25곳이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술 분야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일단은 인터넷 디지털 플랫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죠. 그리고 게임에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플랫폼과 관련된 업체들은 거의 다 현재 그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정 기술을 봤을 때 AR 증강현실이죠. VR 가상현실이고요. 5G는 아실 거고요. 또 IoT 사물 인터넷이고 또 AI 인공지능 또 클라우드에다가 또 하드웨어 쪽도 상당 부분 특히 그래픽 카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픽 카드와 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또 비메모리 반도체이고 또 실질적인 하드웨어 쪽은 또 OLED 디스플레이 쪽이 되겠죠. 이런 쪽이 상당히 중요한 관련 분야가 된다 하는 것이고, 그 OLED와 그래픽 카드 이건 비메모리 쪽이지만 또 그와 관련돼서 선익 시스템 같은 종목이 올라온 것도 그것과 관련돼서 올라간 측면이 상당히 높죠. 선익 시스템 잠깐 차트를 보려고 했는데 잘 보이질 않네요. 선익 시스템. 어쨌든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국내 관련주를 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소형 테마주로 봤을 때는 선익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있다는 건데요. 여기 있네요. 선익 시스템. 최근에 급등했던 오늘 약간 주춤되는데 OLED 장비 쪽입니다. 그리고 엔테스 같은 종목은 이건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여기 MEG라고 되어 있죠. 이건 모바일 엣지 컴퓨팅, 모바일 엣지 컴퓨팅. 이것도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지금 클라우드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 중에 핵심이 되는 건 서버라고, 중앙 서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 서버가 상당히 중앙 서버에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개념인데, 엣지 컴퓨팅은 그 반대 개념입니다. 최종 단말기에서 상당한 용량으로 어떠한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컴퓨팅 기능을 엣지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엔테스가 그것을 담당한다는 것이죠. 가부와 관련한 건 동시 작업, 동시 접속자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컴퓨팅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테스. 근데 엔테스는 주가가 애매해요. 주가가 엔테스입니다. 요거는 그냥 관망 대상이 될 것 같고, 재미있는 것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차트를 잠깐 보시도록 하죠. 자이언트 스텝 신규 상장 종목, 상장된 지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된 종목인데요. 주가가 상장 초기에 올라갔다가 최근으로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밋밋한 모습입니다만 어제 급등했고요. 오늘은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받는 그런 모습인데, 이 종목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VFX라고 하는 것은 특수 시각 효과, 3차원 어떤 드라마, 뭐 이런 영화 기술, 뭐 이런 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상당한 기술력이 있는 업체다 하는 것, 등치가 작은 업체입니다. 근데 단기 매매를 하려면 이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특별히 권장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게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한 가지 팁을 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그래프 위에 수평선 두 개를 그어놨는데, 하나는 4만원짜리고요. 하나는 36,000원짜리인데 여기를 제1차, 제2차 지수로 보는데 이 업체는 어느 정도 좀 우량성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 지선 36,0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정해놓고 트레이딩을 하는, 장기 투자는 좀 곤란합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대상 정도로, 만약에 어떤 특정, 특히 메타버스와 관련된 테마들을 하고자 하실 현재 그러한 어떤 입장이 있거나 뜻을 갖고 그런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 정도는 해볼 수 있다 하는 정도를 제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위지윅 스튜디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 여기는 콘텐츠, 즉 그 3차원 드라마와 관련된 특수 효과가 그 적용된 어떤 드라마나 영상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업체, 콘텐츠 업체입니다. 위지윅 스튜디오. 주가가 많이 아직은 차트가 안 나오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인데요. 주가 작년 12월 달부터 많이 올라갔죠. 이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꾸준하게 주목받고 있는 종목인데, 관찰 대상일 뿐이지 실제 이 종목을 투자를 한다든가 매매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좀 관찰 대상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실제 매매할 대상을 굳이 삼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중성주에서 자이언트 스텝 정도,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종목 대형주 중에서 또 장기적 관점에서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실질적인 그런 수요 대상이 없겠느냐 하면 있죠. 가장 실질적인 최대 수요 대상이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가 네이버입니다. 제페토라고 하는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 지금 현재 네이버의 자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어플입니다. 그 어플에 제페토라고 하는 어플이 있는데, 증강현실을 감안해서 이번에 뭡니까, 블랙핑크인가요? 또 BTS인가요? 거기에 그 티켓을 판매하는데 이 제페토가 활용이 됐죠. 바로 그런 겁니다. 네이버가 그러한 그러한 제페토라고 하는 그런 아바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 가입자가 2억 명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 네이버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대단한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이런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상당한 잠재력을 하나씩 둘씩 쌓아나가고 있다 하는 건데, 이 제페토는 세계적인 업체, 세계적인 어플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를 통해서 재평가되는 그런 수순이 또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하는 관점으로, 또 무조건 안 갖고 계신 분은 사야 된다는 관점으로,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뭐 쇼핑이라든가 또는 뭡니까, 각종 콘텐츠를 통해서 현재 네이버의 잠재력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데이터, 빅데이터 서버도 엄청 커야 되고요. 서버뿐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엣지 컴퓨터, 각종 최종 단말에서도 상당한 용량의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어야 되고, 또 그 연관돼서 또 연산 처리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그에 따라 어떤 엄청난 시장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향후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그 언젠가는 이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또 한 번에 그런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어차피 삼성전자는 장기를 보고자 하는 우리 입장이므로, 그냥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주가가 안 올라간다라고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시고, 어차피 장기 투자니까 장기로 계속 끌고 나가시면 된다 하는 것을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통해서도 또다시 우리가 확인 검증할 수가 있기에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자신 있게 계속 삼성전자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